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멤버분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질문해 오셨어요. 질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양자 컴퓨터의 코이런스 타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양자 컴퓨터의 물리적 큐비트 에러율이 0.01%가 되어야 한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먼저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뭔지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을 설명해봅시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볼게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란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물체 자체가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이동하는 기술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큐비트 즉 양자 정보 단위의 상태를 다른 곳으로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말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1. 얽힘 상태의 상자. 상자 A와 상자 B가 있어요. 이 상자는 얽힘이라는 신비로운 연결 상태로 묶여 있어요. 상자 A에서 무언가를 바꾸면 상자 B에서도 즉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자 A에 담긴 내용을 상자 B로 옮기고 싶다면 이 얽힘을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 물건이 이동하지 않고 상태 정보만 옮겨지는 거죠. 2. 정보 이동. 예를 들어 상자 A에 빨간 공이 들어있다면 상자 B의 얽힘을 이용해서 빨간 공이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빨간 공 자체는 A에서 사라지고 B에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 물리적인 물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그 물건이 가진 정보를 다른 곳에서 재구성합니다. 얽힘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핵심은 얽힘이라는 특수한 연결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얽힘 상태에 있는 두 입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 양자 컴퓨터 네트워크 여러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양자 암호를 전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미래 통신 기술을 아주 빠르고 안전한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할 기술입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정보를 순간적으로 옮기는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물리적인 이동은 없지만 마치 정보가 순간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랍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왜 우리 생활에 필요할까요? 양자 텔레포테이션 기술이 왜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필요성.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정보를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통신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를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해결할 수 있어요. 1. 완벽히 안전한 통신.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은 해킹이 가능해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누군가 중간에 가로채면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죠.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양자 얽힘을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절대 해킹할 수 없는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누군가 정보를 훔치려 하면 양자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 은행, 정보 기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2. 먼 거리의 양자 컴퓨터 연결.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독립적으로 작동해요. 서로 연결하려면 더 빠르고 정교한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사용하면 양자 컴퓨터끼리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양자 컴퓨터와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3. 기존 인터넷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 현재 인터넷은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데이터 전송에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의 상태를 즉시 다른 곳에 복사하는 거예요. 마치 순간이동처럼 보이죠. 이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통신이 가능해져요. 4. 과학과 기술의 큰 도약.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과학의 여러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주 탐사지구와 우주선 간의 안전한 정보 교환, 생명과학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안전하고 빠르게 공유. 쉽게 비유하면 지금의 인터넷을 택배라고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보내려면 실제로 포장하고 배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택배 대신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요. 물건은 그대로 있고 정보만 다른 곳에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론. 양자 텔레포테이션 기술은 안전하고 빠른 통신 양자 컴퓨터의 연결 그리고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게요. 1. 얽힘 상태 생성. 얽힘은 두 개의 양자 입자가 서로 특별한 연결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얽힌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에 어떤 변화를 주면 다른 입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첫 번째 조건은 이러한 얽힘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얽힘이 없다면 텔레포테이션은 불가능합니다. 2. 전송하려는 상태를 측정. 양자 텔레포테이션에서 정보는 전송하려는 입자의 양자 상태의 스핀 에너지 등입니다. 얽힌 입자 중 하나와 정보를 전송할 입자 원본 입자를 서로 상호작용시켜 측정 메저먼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측정 과정에서 원본 입자의 상태는 사라지지만 얽힘 덕분에 그 정보가 다른 쪽 입자 목적지 입자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3. 고전적 정보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전송. 얽힘만으로 모든 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고전적인 통신의 전화,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목적지로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얽힘 상태로 전송된 정보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아니지만 매우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4. 코이런스 시간 확보. 양자 상태는 외부 환경의 방해소음, 온도 등로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이를 디코이런스라고 부르죠. 텔레포테이션이 성공하려면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이를 코이런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5. 효율적인 양자 얽힘 관리.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얽힘 상태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얽힘의 질을 유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약.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자 얽힘 상태 생성 얽힘된 두 입자가 필요합니다. 2. 양자 상태 측정 전송하려는 입자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3. 고전적인 정보 전송 얽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충분한 코이런스 시간 양자 상태가 깨지지 않고 유지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5. 양자 얽힘의 높은 품질 얽힘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양자 상태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텔레포트 될 수 있습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에서 코이런스 시간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이런스 시간과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관계를 설명해 볼게요. 코이런스 시간이란? 코이런스 시간은 양자 입자가 양자 상태의 중첩, 얽힘을 유지할 수 있는 유효 시간이에요. 양자 입자는 외부의 방해 온도, 소음, 진동 등 때문에 상태가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코이런스 시간이 길수록 양자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양자 텔레포테이션과 코이런스 시간.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다음 단계를 포함해요. 1. 얽힘 상태 생성 두 큐비트를 얽힌 상태로 연결. 2. 정보 측정 및 전송 한 큐비트에서 상태를 측정하고 이 정보를 다른 큐비트로 전달. 3. 정보 복구 목적지 큐비트에서 원본 상태를 재구성. 이 모든 과정이 코이런스 시간이 끝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코이런스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긴 코이런스 시간이 필요할까?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필요한 코이런스 시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요. 1. 얽힘 상태 생성에 걸리는 시간. 2. 정보를 측정하고 처리하는 시간. 3. 고전적인 통신의 인터넷으로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간. 4. 얽힘을 이용해 상태를 재구성하는 시간. 일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수십 마이크로초 즉 100만 분의 1초 이상이 필요해요. 최신 양자 컴퓨터에서는 코이런스 시간이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십 밀리초 즉 1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는 텔레포테이션이 이미 실험적으로 성공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1. 코이런스 시간 마법의 지속시간.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마법이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2. 텔레포테이션을 성공하려면 이 마법이 끝나기 전에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해요. 3. 마법 시간이 너무 짧으면 텔레포테이션이 실패하게 되죠. 결론.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하려면 코이런스 시간이 수십 마이크로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더 긴 코이런스 시간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텔레포테이션도 더 안정적이고 멀리 수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에러율 0.01%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설명할게요. 에러율이란?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본 단위예요. 하지만 큐비트는 매우 민감해서 계산 중에 오류가 생기기 쉬워요. 에러율은 큐비트가 계산 중에 잘못된 결과를 내놓는 확률을 뜻해요. 예를 들어 에러율이 1%라면 100번 계산 중 1번은 틀린다는 뜻이에요. 에러율이 0.01%라면 1만 번 계산 중 1번만 틀린다는 뜻이에요. 왜 0.01%가 필요할까? 양자 컴퓨터는 많은 큐비트를 동시에 사용해서 계산해요. 만약 큐비트의 에러율이 높으면 양자 컴퓨터가 내놓는 결과가 믿을 수 없는 값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정확하고 안정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에러율을 0.01% 이하로 낮춰야 해요. 양자 오류 보존 퀀텀 에러 커렉션.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에러율이 보통 0.1%에서 1%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양자 오류 보정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에러를 수정해요. 하지만 오류 보정을 하려면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고 계산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에러율이 0.01% 이하로 낮아지면 오류 보정을 간단하게 하거나 아예 줄일 수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양자 컴퓨터를 연필로 하는 수학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러율이 높으면 연필심이 자꾸 부러져서 답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아져요. 에러율이 0.01% 이하라면 연필심이 거의 부러지지 않아서 수학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결론. 책에서 말한 물리적 큐비트 에러율 0.01%는 정확한 기준이에요. 현재 양자 컴퓨터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과학자들은 이 목표를 향해 발전하고 있어요. 에러율 0.01% 이하가 되면 양자 컴퓨터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0.01% 이하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양자 컴퓨터의 에러율 0.01% 이하라는 기준은 양자 오류 보존 퀀텀 에러 커렉션 이론과 실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설정한 목표입니다. 이 기준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제시했다기보다는 양자 오류 보정의 수학적 모델과 실제 기술적 한계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합의된 것입니다. 0.01% 기준의 배경 1. 양자 오류 보정의 오류 인계값 더 폴트 탈러런스 스레셜드. 양자 오류 보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오류 인계값 폴트 탈러런스 스레셜드는 에러율이 어느 수준 이하일 때 오류 보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1990년대 후반 이론 물리학자 피터 쇼와 레이몬드 라포르 등이 개발한 양자 오류 보정 코드에서 인계값이 약 0.01%에서 1%로 계산되었습니다.
에러율이 인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논리적 큐비트가 물리적 큐비트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0.01%의 중요성. 0.01% 이하의 에러율은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류 보존 코드의 표면, 코드 STANE 코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값은 수학적으로 계산된 결과와 실험적으로 필요한 수준이 결합된 기준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이 기여했을까? 1. 피터 쇼어. 양자 오류 보존의 아버지로 불리며 첫 양자 오류 보존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에러율 인계각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존 프레스킬. 양자 컴퓨터는 왜 아직 작동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에러율 인계값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3. 레이몬드 라포르. 양자 오류 보존 코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실험적인 양자 시스템의 이론을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왜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 되었을까? 이 기준은 양자 오류 보존과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설명하며 현재 기술적 목표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에러율 0.01%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 수준에 도달하면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결론. 에러율 0.01%라는 기준은 양자 오류 보존 이론에서 도출된 결과이며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이론과 실험적 연구의 결과로 정립된 것입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프랭 쿠마 교수의 연구 논문을 읽어보세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엔지니어들이 기존 인터넷 트래픽이 흐르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이 발견은 양자 통신과 기존 인터넷 인프라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는 고급 센싱 기술이나 양자 컴퓨팅 응용 분야에 필요한 인프라를 크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프랭 쿠마 교수는 아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흥분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차세대 양자 및 고전 네트워크가 통합된 광섬유 인프라를 공유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양자 통신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통신 전문가인 쿠마 교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매코믹 공과대학의 전기 및 컴퓨터 공학 교수이며 광자 통신 및 컴퓨팅 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두 입자가 얽혀있는 양자 얽힘 현상을 활용하여 입자 간의 물리적 이동 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광섬유 케이블은 이미 수백만 개 빌입자를 통해 고전적인 통신을 수행하고 있어 단일 광자를 사용하는 양자 정보는 이러한 혼잡한 환경에서 손실되기 쉽습니다. 쿠마 교수와 그의 팀은 광섬유 케이블 내에서 빛이 어떻게 분산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덜 혼잡한 파장을 찾아내어 양자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특수한 필터를 추가하여 기존 인터넷 트래픽의 잡음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30km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양자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양자 통신과 고전적인 인터넷 통신이 동일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용 광섬유 없이도 고급 양자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음 단계로 쿠마 교수는 더 긴 거리에서의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관한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